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 함께 살아야 되는 역사란 말이죠. 자, 1894년에 홍콩 패스트 추적하니까 1894년에 홍콩에서 유행한 패스트와 그에 대한 국제적인 방역 체계의 확립은 제국 의료 식민지 의학과 근대 이후에 발전한 서양 의학이 결합된 사례 중의 하나이다. 맥닐의 전염병과 세계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달은 1855년 원난성에서 터진 군사 반란이었다고 한다. 반란 진압을 위해서 파견된 정부군 병사들이 그 지방에 풍토병처럼 뿌리내리고 있던 패스트에 감염된 채로 귀환하면서 이 병을 중국 각지로 옮겨갔다. 패스트는 1894년 광저우와 홍콩까지 퍼졌다. 내가 지휘를 통해서 윈난대학의 역사학자 조우청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1800년대 중반에 윈난에서는 패스트가 풍토병처럼 유행하고 있었고 윈난성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 것은 1855년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홍콩에서는 그해 5월에 중국인이 밀집한 타이핑산 지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고 이달에만은 약 450명이 사망했다. 국제적인 항만 도시에서 유행한 패스트는 서구 사회에 충격을 줬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유행을 되풀이하면서 사회에 큰 피해를 준 패스트는 그 시점까지도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키다자토는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패스트의 원인균을 발견했고 그 성과를 패스트균이라는 용어를 써서 영국의 의학 잡지 란셋 1894년 8월호에 발표했다. 그보다 늦게 예르생도 패스트균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양자의 차이는 패스트균이 그람 염색에서 양성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 그람 염색이란 덴마크의 세균학자 한스 그람이 발명한 염색법으로 세균은 염색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된다. 보라색으로 물드는 것을 그람 양성균, 보라색으로 물드는 붉게 물드는 것을 그람 음성균이라고 한다. 이 같은 색의 변화는 주로 세균의 세포벽에 포함된 그래서 지질이 적으면 그럼 양성이 되고 지질이 많으면 그럼 음성이 된다. 또 일반적으로 그람 음성균은 병원성이 강하고 그람 양성균은 약하다. 키다자토가 발견한 균이 그람 양성균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데에 비해 예르생이 발견한 균은 그람 음성균으로 적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르생의 보고가 옳았다. 그러나 예르생도 키다자토도 패스트의 감염 경로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래서 국제 방역 체제 확립과 감염병 대책의 정치화, 이때의 체계적인 국제 협력은 국민 사회가 느낀 위기감에서 기인했다. 1842년에 아편 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난징 조약에 따라서 영국으로 할양된 홍콩은 겨우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변천은 한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무역 항으로 거듭났다. 할양 당시에 8,000명 정도 인구는 1865년에 12만 명으로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올지도 모를 패스트는 구미 사회에게 실로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홍콩에서의 국제협력은 성공했다. 격리 검역이 효과적으로 기능한 결과로 패스트가 구미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다. 다만 홍콩에서는 그 뒤에도 30년에 걸쳐서 패스트가 계속 유행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청조 말기인 1911년과 1912년 만주에서 대규모로 패스트가 유행했다. 청조 말기인 1911년 12년 만주에서 그때도 국제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직되었다.
그 배경에는 홍콩에서의 성공 경험 외에도 복잡한 국제 정치성의 줄다리기가 있었다. 만주에서는 페스트가 유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러시아와 일본은 페스트 대책을 구실로 만주 진출을 꾀했다. 한편 그런 움직임을 우려한 청조 정부는 1911년 펑텐에서 국제 페스트 회의를 주최해 일본과 러시아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멕시코 등을 초청함으로써 러일 양국의 개입을 미연에 막고자 했다. 그리고 국제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직되면서 청조 정부의 의도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제국주의 하에서 감염병과 그 대책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한 최초의 사례였다. 홍콩의 패스트 유행이 가져다준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이러저러니 해도 그때까지 구미사회가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축적한 의학적인 경험이 충분히 발휘했다는 점이다. 국제협력하에 검역체계가 없었다면 당시 유행한 패스트는 세계적인 규모로 참화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로 감염병과 그 대책이 현대 국제정치의 정식 무대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런 사례는 지금도 있다. 최근의 예로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나 신형 인플루엔자를 들 수 있고 근절된 천연두 바이러스의 보관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힘의 정치가 작동한 적도 있다. 제국주의가 초래한 감염병 유행, 패스트 유행에 대처해서 국제 방역 체제를 확립한 것이 당대 제국 의료 식민지 의학의 공적이었다면 1918년부터 19년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형 인플루엔자는 제국주의가 감염병을 불러왔던 그들은 부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8년부터 2년 동안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는 엄청난 목숨을 앗아갔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아프리카와 인도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피해는 약 238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당시 아프리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만한 인구가 1년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망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입장에서는 인과학적인 악몽이었다. 아프리카, 중국도 엄청나게, 아시아가 2,500만, 600만. 그랬군요.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지. 유행을 일으킨 요인으로 식민지 시대 때 아프리카 대륙에 도입된 교통 시스템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촉발된 전시체제 아래에서 편성된 군대와 노동자의 이동을 들 수가 있다. 1918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당초 유럽에 국한된 싸움이었으나 머지않아 유럽 열강이 지배하는 식민지를 통해서 전 세계로 파급이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었다. 개전 이듬해인 1915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 식민지인 서아프리카 토고를 점령했다. 그 해에 남아프리카군이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를 점령했으며 개전 2년 뒤인 1916년에는 카메룬이 점령을 당했고 4년째인 1918년에는 독일령 동아프리카도 영국 남아프리카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했다. 이 같은 전투의 조약을 맡았던 것이 현지의 식민지군이었다. 아프리카인이 전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료나 노동력이 강제로 이동이 되었다. 아프리카 각지에서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때 훈련 모습을 드러낸 것이 스페인 독감이었다. 인구 이동과 인구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병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당초 유럽에 국한된 싸움에서나 머지않아서 유럽 열강이 지배하는 식민지를 통해서 전 세계로 파급이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었다. 개전 이듬해인 1915년에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 식민지인 서아프리카 토고를 점령해 그 해에 남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그때 훈련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렇다는 거죠. 식민지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스페인 독감 유행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시작이 됐다. 당시 프리타운은 석탄 보급 기지이자 유럽과 남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다. 1918년 8월 10일 유럽에서 약 200명의 환자를 싣고 온 군함 한 척이 프리타리우 타운에 나타났고 현지 노동자들을 동원한 석탄 선적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이 훈련자 정성을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폐렴으로 사망을 하고 유행은 선박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 연안부의 항구로 퍼져갔으며 또 구리나 금, 목재 등의 천연 자원을 운반하기 위해서 정비된 철도와 하천을 따라서 항구에서 내륙으로 퍼져나갔다. 예컨대 서아프리카의 경우에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까지 퍼진 인플루엔자가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서 세네갈 강을 거슬러 올라 내륙의 사바나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내륙으로 퍼진 인플루엔자는 바마코 철도를 따라서 말리로 확산되는 동시에 말리에서 니제르 강을 타고 상강류로 하리로 내려가서 니지르와 나이제리아로 퍼졌으며 볼트강을 타고 강상류로에서 하리로 내려가서 가나로 퍼졌다. 한편 해안선을 따라서 유행은 프리타운에서 동쪽으로 진행해서 가나 토고에 이르렀다. 등등등등. 남아프리카에서도 인플루엔자는 철도 하천을 따라서 확산이 되었다. 인플루엔자는 대서양에서 200km 정도 떨어지지 않은 내륙의 킨샤사 이렇게 스페인 독감은 인도에서 큰 피해를 내었다. 스페인 독감이 그래서 인도에서만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왔다. 여기에 기근이 기름을 부었다. 2천만 명. 기근에 따른 영양실조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켰고 인플루엔자가 노동력 저하를 초래했다. 곡물 생산량이 5분의 1로 떨어졌고 식료품 가격은 몇 배치나 치솟았다. 그럼에도 중요한 전시물자였던 곡물은 전시체제 하에 영국으로 수출이 되었다. 악순환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까지 몽땅 끌어들인 총력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열강들의 대리전쟁이 인플루엔자 확대에 토양을 제공했고 식민지 경영의 뼈대를 떠받쳤던 철도가 인플루엔자를 실어 날랐다. 피해를 악화시킨 것은 식민지 수탈이었다. 그랬군요. 진화의학,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전은 가정이지만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중이 아닌 다른 시기에 출현했다면 유행 상태와 양태와 피해 상황은 어떠했을까? 첫째로 유행 속도는 틀림없이 실제 스페인 독감보다 느렸을 것이다. 병사나 물자의 동원, 전선에 설치된 참모나 막사 등 밀집된 거주 환경은 병원체의 전파에 좋은 토양을 제공했으리라. 실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경과를 보면 많은 지역에서 제1파 유행보다 제2파 유행에서 치사율이 높았고 제3파에서 다시 치사율이 내려갔다. 스페인 독감의 유행 속도와 바이러스 독성 간의 관계는 병원체 진화와 얽혀있는 문제로 흥미로운 주제이다. 진화의학이라는 어고 불리는 분야가 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질병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보는 학문이다. 진화의학에 따르면 예컨대 발열이라는 생리현상은 병원체를 없애기 위한 진화적인 적응 반응이다. 따라서 해열이라는 의료행위는 오히려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행동이 된다. 또 다른 예로 말라리아는 일반적으로 증세가 심해지는 쪽으로 진화해 온 것으로 본다. 말라리아 환자가 피로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모기에 물리기 쉬워지고 환자가 모기에게 물릴수록 말라리아 원청의 번식 기회는 중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모기장을 쓴다면 설령 환자를 정증 상태로 만든다. 말일수록 그 정도는 해도 모기의 흡실 기회를 높이지는 못한다 해도 이 말인즉 환자의 병이 깊어지는 것이 말라리아 원증의 번식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로 인해서 중증의 말라리아가 도태 압력을 받게 되면서 말라리아 증상이 가벼워질지도 모른다.
숙주가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병원 미생물의 숙주가 번식에 유리하다면 병원 미생물은 증세가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증세가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예를 들어서 비말로 감염이라는 호흡기 감염병은 환자가 건강하게 돌아다닐수록 감염 기회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장기적으로 증세가 가벼워지는 쪽으로 도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자연 숙주인 물새들 사이에서는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그런 도태 압력을 바이러스가 계속 받아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편 단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인플루엔자는 유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독성이 높은 쪽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독성이 강해서 환자가 중증이 된다 해도 강력한 감염력을 지닌 바이러스가 더 많이 증식기를 가질 수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행 속도가 완만해진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독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자연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다음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숙주가 사망해버리면 감염의 연쇄가 끊어지고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 의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8년에 초기 유행이 시작이 되었다. 전시하에서 병사와 물자가 동원이 되었고 참호와 밀집된 막사가 전선 이것저것에 배치되었으며 식민지에서 온 현지인 병사와 주민들이 전쟁에 관여했다. 이렇듯 평시와는 다른 체제가 유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높은 유행 속도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환경이었고 이 때문에 제1파보다 2파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이것과 유행이 진행되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행 속도도 느려졌다. 이 상황에서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가 자연의 선택을 받는다. 그 결과로 제3파의 유행 때는 피해가 경미했던 건지도 모른다. 사실 여보야 어찌 됐든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다. 흥미로운 실험이다. 시원하구나. 인류의 반격이 시작이다. 많은 비극을 경험했어도 20세기 중후반으로 들어선 우리 인류는 감염병에 대한 큰 환상을 품게 되었다. 감염병 교과서를 들고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왔다. 미국 공중위생국장이었던 윌리엄 스튜어트 1969년에 미국 의회 공청회장에서 뱉은 말이다. 페니실린을 비롯한 여러 항생물질이 개발이 되고 소아와 그 가족을 괴롭혀온 폴리오의 백신이 완성됐으며 천년도 건설 계획이 목표 달성 직전까지 와 있던 시대에 전 세계가 과학과 기술에 꿈을 맡기던 시대였다.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발표로 시작된 아폴로 계획은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형태로 결실을 이루었다. 사회 내에서의 질병 구조도 크게 전환이 있었다. 질병 구조는 특정 사회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죽은 이들의 비율로 표시된다. 이는 인구 구성, 보건제도, 의료체제, 사회 경제 구조 등의 변화, 다시 말해서 사회의 변화와 발맞춰서 변화해 간다. 근대 이후의 질병 구조는 추산기 질환이나 결핵 등의 감염병이 주를 이루는 단계에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비감염성 주를 이루는 단계로 유행했다. 구미 사회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서 서서히 이런 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1900년 중반에 이르러서 그 경향이 현저해졌다. 의학, 공정, 위생학의 진보가 감염병 사망 감소에 공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염병의 제압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근데 장밋빛이었다. 이 미래라는 것이 미래가 밝지만이 않다라는 거죠. 장밋빛. 인류의 반격이 시작이 되다. 많은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선 우리 인류는 감염병에 대해서 큰 환상을 품게 되었다.
감염병 교과서를 달고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왔다. 미국 공중위생국장이었던 윌리엄 스튜어트 1969년에 페니실린의 개발. 페니실린의 개발의 역사는 1929년 배양 실험 중에서 생겨난 푸른 곰팡이가 포도당 공연의 발육을 저지하는 것을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데서 시작이 된다. 플레밍. 알렉산더 플레밍. 배양기 속에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 동심원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포도성 고균이 자라지 않는 영역이었다. 이 현상을 본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항균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의 가설은 푸른 곰팡이의 배양 여가에게도 활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활성 물질에는 푸른 곰팡이의 항명에서 딴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플레밍은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29년 6월자에 영국 실험 병리학지에 논문을 발표했지만 당시 의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결국 플레밍은 페니실린 정제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 발견도 금방 잊혔다. 발견된 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1940년 플레밍의 논문을 읽은 하워드 플러리와 에이런스트 보리스 체윈이 페니실린을 재발견했다. 두 과학자는 페니실린의 치료 효과와 화학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약 제조 개발의 길을 열었다. 그 이듬해에는 임상 실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었고 1942년에 페니실린이 분리되어서 실용화되었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무성병 전상자들의 목숨을 구했다. 역사상 제2차 세계대전은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총탄에 의한 전사자 수를 밑돈 최초의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는 페니실린 대량 생산 작전이 맨해튼 계획과 더불어서 국가 프로젝트가 되었다. 페니실린을 실용화 이후에 세균들의 생명을 저지하는 항균 물질의 개발이 계속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을 저토록 두려움에 떨게 했던 페스트나 발진, 티버스, 장기포스, 매독 등의 감염병 다수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산모의 제1 사망 원인이었던 산용열이 격감했다. 물론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균 물질이 모든 감염병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희망과 꿈을 갖고 움직이게 되어졌다는 거죠.